오늘 그 세미나 이제 강연을 해주실 박사님은 그 원자력 연구원의 그 하기호 박사님이시고요. 어, 뭐 간단하게 이력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한양대 원자력과학과에서 박사를 2017년에 받으시고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이미 그 원자력의학원에서 그 보건물 팀장님으로 한 오래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한 10몇 년 일을 하시고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자력 연구원으로 2020년에 이제 원자력 방재실로 옮기셔서 지금 책임 연구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재 실장님으로 또 어, 진급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게 사실 굉장히 외부 활동도 내부 활동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요. 2011년에는 국무총리상도 표창도 받으셨고요. 네, 원자력 안전 진증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또그 아라도즈라고 그 아시안 국가들끼리 모여서 설량평가 네트워크 이제 하는 이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 초대 어떻게 보면 파운딩 멤버셔가지고 지금 간사로도 현재 활동하고 계시고 또 뭐 그 밖에 이제 방학회나 뭐 이제 이런 데서도 이제 이사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방사선 비상 대책과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뭐 원자력 연구원이나 뭐 또는 저기 원자력 의학원 등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나중에 많이 질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하미호라고 합니다. 그, 오늘 주제는 그 방사선 비상이나 방사능 재난에 관한 대응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사고 났을 때 방사선 피폭이 될 수 있으니까 방사선 방호 조치 관련한 그 연구 개발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방사선 분야 전공자가 또 이런 분야에서도 뭐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뭐 이런 주제를 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 5시 전에 마치면 되는 거죠? 네. 하셔도 돼요. 아, 그런가요? 네, 네. 하셔도 돼요. 네. 또 혹시 또 질의 같은 것도 뭐 있으면 뭐 편하게 하셔도 되니까 제가 좀 주요 핵심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또 뭐 궁금하신 거 제가 또 앞서 우리 염현수 교수님이 소개를 하셨지만 제가 원자력 한국 원자력 의학원에도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지금 원자력 연구원에는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 전 직장하고 뭐 현 직장에 대해서도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편하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자력 안전법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원자력 안전법이 있잖아요. 그 원자력 이용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관련 법인데, 또 방사능 재난, 방사능 방제 분야에서는 또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소관해서 관리하는 법인데, 그 방제법에서 얘기하는 용어들, 이런 일단 용어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는 법적 용어들이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외국에서도 이런 재난 대응을 하니까, 방사선 사고, 방사능 재난 대응을 하니까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뭐 이런 것도 좀 간략하게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사능 뭐 이런 거는 제가 방사능 전공자시니까 그냥 제가 넘어가고요. 방제는 뭐 재난을 예방하는 뭐 이런 것들을 방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재난 관리라는 용어를 써요. 재난 관리, 전주기 재난 관리. 재난에 대한 예비, 대응, 대응 복구의 전반적인 뭐 과정을 재난 관리 전주기라고 합니다. 그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활동이 이제 예방 활동이나 대비 활동이고, 실제 방사능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하는 활동이 이제 대응 복구,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을 하는
뭐 이렇게 뭐 차원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는 또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 비상 대비 대응이라고 해서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EPR이라고 이렇게 그 IAEA에서는 주로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EPR 리포트도 이제 주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어요. IAEA에서는. 그다음에 SAM이라고 그 Severe Accident Management라고 해서 중대 사고 관리. 그리고 그 발전용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 사고 관리 절차들을 법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센지라고 또 약어로 그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 뭐 이런 식으로 또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그 저희가 이제 그냥 그 법을 줄여가지고 방사능 방제법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을 줄여서 이제 방사능 방제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법에 그 2조에 보면 법적 용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방사선 비상과 방사능 재난을 서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또 이제 방사선 사고라는 용어도 쓰잖아요. 그다음에 사건이라는 용어도 쓰거든요. 이벤트. 그다음에 사고, 액시던트 이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그 방사선 비상, 이머전시하고 이제 재난, 디제스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비상은 이게 법에 나와 있는 용어 정의예요. 이제 방사선 물질이나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이제 방사선 비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방사선 비상이 더 확대가 돼서 이제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이제 방사능 재난이라고 하는데 방사선 비상은 이제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발령을 하는 것이고요. 방사능 재난은 이제 이런 시설 운영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제 방사능 재난 선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 시행령에 이제 재난 선포 기준이 있어요. 원자력 시설 그 부지 경계에서의 설량 값이 변신에서는 시간당 10mS/h, 갑상샘 기준으로는 시간당 50mS/h로 관측되거나 이렇게 예상이 될 때 방사능 재난을 선포할 수 있는 기준 값입니다. 그런데 또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10mS 엄청 높은 값이잖아요. 그것도 1시간에 10mS. 우리 자연 방사선이 실제 평상시에 측정되는 게 0.1 마이크로시버트/아워 정도 되는데 그거에 1000배 다시 100배를 해야 되니까 10만 배 정도. 엄청 높은 이런 수준이 우리 원자력 시설 부지 경계에서 관측이 되면은 이런 방사능 재난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사능 비상도 종류가 현재 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백색, 청색, 적색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백색 비상은 일단 가장 초기 단계로서 이제 방사선의 영향이 시설 내에 국한될 때 이것을 이제 백색 비상이라고 보고요. 청색 비상은 원자력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지 경계에 국한될 때 이 방사선의 영향이 부지 내에 이제 미칠 때 그럼 부지 밖으로 방사선 영향이 미쳐서 일반인들까지 원자력 시설 주변에 또 그 일반인들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상을 이제 적색 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색상으로 백색, 청색, 적색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통상 이제 적색 비상이 되면 방사능 재난을 선포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됩니다. 적색 비상이. 이건 IAEA에서 그 우리 비상대응 활동의 목표인데요.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사고를 빨리 완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생명 보호. 그다음에 여기 방사선 융합과에서 또 방사선 인체 영향 이런 것도 아마 배우실 것 같은데 우리 크게 방사선 그 인체 영향이 결정론적 영향과 확률론적 영향을 구분하잖아요. 그 영향을 뭐 최소화하거나 감소시키는 거. 응급처치나 의학적인 처치, 치료, 방사선 상해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뭐 잘하기 위한 것이 또 한 목표이고요. 또 사고가 나면은 일반인들에게 뭐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목표고 또 실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2011년도에 후쿠시마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때 실제 방사선학적인 영향보다는 비방사선학적인 어떤 심리적인 사회적인 영향이 많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과도한 방사선에 대한 공포,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방사선학적인 영향을 또 저감시키는 것, 뭐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목표고요. 뭐 재산이나 환경보호, 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빠르게 재개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궁극적인 이제 비상 대응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항목들이 다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제시하는 이제 비상 대응 활동의 목표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방사능재난 대응 시설, 대상이 되는 시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방사능 방제법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시설들이 다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 소규모 시설도 별도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용량이 작은 시설들. 그런데 뭐 익숙하게 우리가 발전소라든가 연구용 원자로 시설이라든가 방사선 물질을 다량 이용하는 시설들, 뭐 이런 시설들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다음 국가 방제 체계인데요. 실제 이제 방사능 재난 수준의 적색 비상 이상으로 이제 방사능 비상이 확대되었을 때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를 발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방사능 방제 대책본부는 상황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이제 본부장이 되기도 하고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거는 사고의 규모에 따라서 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중앙방사능 방제 대책본부장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산하에 실제 사고 현장에는 현장 방사능 방제 지휘센터라는 게 또 설치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기구이고요. 그런데 현장 방사능 방제 센터는 현재 법에 따라서 모든 원자력 사이트에 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방사능 방제 센터라고 하는데 모든 발전소 사이트에 설치가 되어 있고 대전에도 이제 하나로라고 하는 연구용 원자로 때문에 대전에도 방사능방제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비상대책지원본부, 원자력 시설 비상대책본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전문기관으로 이제 원자력안전기술원 핀스 이 기관에서는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그다음에 제가 전에 근무했던 원자력의학원에서는 이제 방사선 비상 의료지원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는 중일보지원본부, 또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방사능 방제 대책본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설치해서 이 관계 기관들이 다 연합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제대책 일환으로 이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미리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발전소 기준으로는 이제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과 긴급 보호조치 계획구역이 있거든요.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은 방사선 이제 원자력 사업자가 방사선 비상을 내면 방사선 비상 발령 즉시 어떤 보호조치를 하게 되는 구역. 그래서 보다 이제 근거리에 설정이 되고요.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은 긴급보호조치 계획을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지역. 이제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원전 기준으로 해서는 반경 20에서 30km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이런 훈련들을 또 주기적으로 원자력 사업자들이 하고 있고 해당 원자력 시설 소관 지자체에서도 이런 훈련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게 구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앞서 비상대응 활동의 목표가 우리 결정론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거나 혹은 확률론적 영향을 저감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은 결정론적 영향이 야기될 수 있는 거리, 교통전자 영향은 더 높은 선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확률론적 영향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요구되는 구역이 이제 긴급 보호 조치 계획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에 따라서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과 긴급 보호조치 계획 구역을 이제 각 시설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은 결정론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발전소만 3km에서 5km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들은 다 이제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 우리가 그냥 줄여서 파즈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즈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지 밖으로는 결정론적 영향은 일어나지 않는다. 결정론적 영향은 이제 발전용 원자로에서만 야기될 수 있다. 하지만 확률론적 영향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확률론적 영향을 이제 발전소에서는 20에서 30km, 뭐 연구용 원자로 시설 같은 경우는 길게는 5km까지 이렇게 다 시설별로 차등을 두어서 적용하고 있는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파즈가 없는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이 없는 시설 같은 경우는 부지 밖으로는 결정론적 영향은 야기되지 않는다. 반면 이제 낮은 산량에서도 확률론적 영향은 항상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확률론적 영향에 대한 보호 조치만 이행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발전소의 경우에는 결정론적 영향도 부지 밖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결정론적 영향도 최소화하거나 뭐 없앨 수 있는 뭐 이런 조치를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IE에서 뭐 제시하는 이런 또 추가 뭐 파즈, UPG뿐만 아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확장시켜서 뭐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구역도 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비상 대응 시설들, 이런 조직들은 다 안전한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거의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 방재대책법,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그 시행 규칙에 또 나와 있는 결정 기준값인데요. 또 저는 이런 선량값이 상당히 중요한데, 주민의 이거는 유효 선량값이 10mS를 초과할 수 있을 때 대피 명령을 하게 되고요. 50mS를 초과하면은 이제 소개. 갑상선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갑상샘 예탁 흡수 선량값이 100mg로 예상될 때는 이제 갑상샘 우리 갑상선 방호약품, 갑상샘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호약품이 있거든요. 예, 이 약품을 또 이제 사전에 복용시키는 것을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시주나 영구정착 같은 경우도 뭐 1개월 선량, 평생 선량이 각각 뭐 이렇게 예측이 되면은 이런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근데 긴급하게 해야 되는 보호 조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대피나 소개, 갑상샘 방호약품에 대한 복용, 이 조치가 긴급하게 좀 이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방사 비상 종류에 따라서 백색 비상은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 영향이 국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해당 시설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일단 우선적으로 이행돼야 되고요. 청색 비상은 이제 부지 안에만 그 방사능 영향이 국한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지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 보호 조치. 적색 비상에서는 이제 부지 밖으로 영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주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행을 할 필요가 있고, 뭐 이런 이행 계획들이 이 원자력 사업자의 비상 계획뿐만 아니고 이제 원전안전위원회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그 원전 안전 분야 위기 대응 뭐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항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옥내대피도 하나의 주요한 수단인데 이것도 우리가 정당성 확인을 해서 오히려 그 소개 조치로 인한 그 위험보다 소개 조치 외에 보호 조치의 이득이 높을 때는 소개 이외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저 옥내 대피가 후쿠시마 같은 경우가 이제 과도한 소개 조치 때문에 그 노약자라든가 이제 아동들 혹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이제 강제 소개하는 바람에 또 인명피해가 발생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인명피해가 크게 나면은 또 이게 오히려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옥내 대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옥내 대피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제 방사 방어 효과가 높은 곳에 이제 옥내 대피를 하는 게 효과적이니까 시설 유형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게 도즈 리덕션 팩터인데요. 이 많게는 100배까지 혹은 지하시설 같은 경우는 200배까지도 선량을 더 낮춰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방사선 플룸이라고 하는 이제 방사선 물질이 막 그 이동하고 있을 때 밖으로 나가서 속에 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고 이동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오히려 이런 시설 내에 빨리 들어가서 환기 설비 같은 거를 다 차단시키고 가급적이면 이제 외벽과 떨어진 센터에서 머무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이런 보호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미국의 그 환경청 EPA 그에서 제시하는 그 도주 리더션 팩터인데, 이것도 이런 가옥 구조가 다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또 원전 발전소 주변에는 또 이런 아파트보다는 일반 가옥들이 많고, 그래서 이것도 국내 원자력 시설 인근 지역의 가옥 구조를 고려한 이런 도시 리더십 팩터 이런 산출도 좀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는 아직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사고 대비한 방사 방호 및 방제 기술인데요. 이거는 IAEA에서 발간하는 그 EPR, 그 아까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관련한 리포트인데요. 또 라넷이라고 하는 IAEA가 직접 운영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리스판스 어시스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회원 국가들이 어떤 기술 분야를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를 다 서베이를 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분야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다 체크해서 IAEA에 제출하고, IAEA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각 국가별 이런 요소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별도로 그 DB를 갖추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사하는, 서베이하는 이제 펑셔널 에어리어가 이제 원자력 시설에 대한 평가나 이제 자문 같은 거, 기술적 자문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영역, 그다음에 소스를 실제 그 찾아서 회수하는 뭐 이런 것들 또 하나의 그 세부 요소 기술이고요. 그다음 당연히 이제 방사선 서베이라든가 뭐 그 환경 치료 샘플링이나 뭐 분석, 방사선 영향 평가, 그다음에 실제 제염,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실제 사고 상해자에 대한 그 메디컬 서포트, 그다음에 사고에 대한 선량 평가, 도즈 어세스먼트 뭐 이런 것까지 세부 요소 기술로 정하고 있고, 이 소 요소 기술들을 서포트할 수 혹시라도 이제 IE에서는 이제 원전 시설 사고뿐만 아니라 방사선 사고, 과거에 또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 뭐 그 의료시설에서 이용하는 선원이 이제 외부로 이렇게 확산되어서 다량의 그 또 일반인들이 대규모 일반인들이 또 과피폭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전 사고뿐만 아니라 방사선 사고가 났을 때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 나더라도 그 회원국들이 서로 좀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튼 여기 참여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로 이제 그 시설에 대한 평가나 이제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파트인데, 이것도 이렇게 더 세부적인 항목들이 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이제 시설 유형에 따라서 뭐 발전소가 될 수도 있고, 실제 해결료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시설도 있고, 뭐 사용 해결료를 또 보관하는 시설, 이런 시설 유형에 따른 시설 평가나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영역이 또 있고요. 또 소스 서치나 리커버리도 뭐 이렇게 공기 중 서치라든가 이제 해양 서치, 뭐 소스 리커버리 뭐 이렇게 영역을 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다. 앞서 말씀드렸던 항목들의 또 세세부 그 요소 기술들이 이렇게 IAEA에서 제시하고 있고, 이 세세부 항목별로 이게 필드에서 그 지원이 가능한지, 뭐 이거는 external based support인가, 이게 외부에서 일단 기술 지원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회원국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요소 기술들이 다 필요하다. 우리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방사능 방제
요소 기술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실제 그 우리나라도 그 후쿠시마 일어났던 2011년도 같은 해 그 서울의 노원구 그 월계동 아스팔트 오염 있었거든요. 그 아스팔트 도로를 다 걷어내고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다 회수하는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네, 그런 게 일종의 소스 리커버리 하는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일본발 그 국내 입국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그 오염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어요. 이거 여기 저도 참여를 했었었는데 이제 뭐 앞서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든가 원자력 의학원, 원자력 연구원 이런 원자력 관계 기관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뭐 이런 또 오염 검사도 하고 이거는 환경 뭐 분석하는 이런 훈련들입니다. 훈련에서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이런 평가를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소스텀 데이터를 입수해서 실제 뭐 당연히 또 환경 기상 조건, 뭐 기상 데이터 이런 것들도 같이 그 인풋 데이터로 활용해서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예상 피폭 선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기반으로 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고 우리 법에 또 관련 이제 선량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좀 더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제형 같은 게 실제 이게 후쿠시마 오염 지역을 제형을 했던 사진입니다. 네. 그다음에 실제 제형을 통해서 나왔던 방사 폐기물들을 임시로 이렇게 보관하는 이런 사진들이고요. 메디컬 서포트를 위해서도 이제 방사선에 과필폭되거나 방사선 물질에 오염된 사람들에 대한 일단 그 오염 조사라든가 피폭 예양 평가, 성향 평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다양한 기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오염 검사하는 사진 이거는 외부에 묻은 오염 검사 이런 것들 하는 것이고요. 이런 장비들은 실제 내부 피폭이 발생했을 때 내부 피폭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갑상선이라든가 전신에 대해서 내부 피폭을 확인하거나 이제 외부 피폭 선량이 과피폭되었을 때는 이제 또 염색체 변이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염색체 그 이상 검사를 통해서 또 외부 피폭 선량을 추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고 대응 기술, 방제 대응 기술의 뭐 일환으로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이런 거는 국내에서 이런 대규모 원전 사고뿐만 아니라 간단히 비파계 검사 업체라든가 우리 우리 뭐 반도체 검색 검사 장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투과 검사 장비인데 뭐 이런 것들 운영하는 그 작업자들이 또 일부 뭐 손이라든가 국소 부위에 이렇게 피폭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 피폭 성형 평가를 할 때도 뭐 이런 기법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고가 났을 때 방호 전략을 개발하는 절차인데요. 이것도 그 IEPR 리포트에 다 나와 있는 항목들인데 이런 순서대로 뭐 방호 전략을 일단은 그 국가 단위에서 수립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여기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ICRP 국제 그 방사방호위원회 우리 연은수 교수님도 거기 활동하고 계신데 국제방사방호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또 참조 준위값이 있어요. 레퍼런스 레벨이라고 하는. 이거는 ICRP에서 제시하는 이제 뭐 그러니까 국제 단체 그 기구에서 제시하는 값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해서 내셔널 레퍼런스 레벨을 설정해라. 그 다음은 우리 내셔널 제네릭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뭐 저기 방제에서는 저기 일반 기준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아까 대피는 10mSv, 소개는 50mSv 뭐 이런 선량값 있잖아요. 이런 선량학적인 기준이 이제 제네릭 크라이테리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이런 제네릭 크라이테리아가 다 도수값이기 때문에 선량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예상 피폭 촬영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관련 인풋 데이터들이 있어야지만 평가가 가능한 값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 후쿠시마 때 활용이 안 되었었는데 이제 전원 상실 때문에 이런 선언한 정보 입수가 적시에 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반 기준이라 선량 기준을 쓰지 않고 선량 기준에 상응하는 우리는 오퍼레이셔널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데요. 저는 저희 방재 분야에서는 운영 기준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실용량 기준이 더 나은데 그 실질적으로 측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준값 이것도 다 국가 차원에서 내셔널 오퍼레이셔널 크라이테리아를 수립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또 추가로 이제 워커에 대한 방어 전략 뭐 이런 것들도 수립하라고 하고 최신의 IE에서는 이제 워커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 때 보니까 워커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거기서는 헬퍼라고 하는데 그 헬퍼들의 그 많은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피폭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방어 전략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레코멘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준이 뭐 설정하는 기준인데 이게 이제 피폭 상황별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실제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는 우리 선량 한도라든가 선량 제약치를 쓰는데 비생 피폭 상황에서는 이런 참조주니까 레퍼런스 레벨을 써야 되고 특히 이제 비상 피폭 상황에서는 20에서 100mS로 뭐 이렇게 레인지를 주고 있습니다. ICRP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참고해서 국가의 그 상황을 또 고려해서 이제 내셔널 레퍼런스 레벨을 설정을 하면 되는데 저는 또 이런 게 우리나라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내셔널 레퍼런스 레벨을 좀 스터디해서 우리나라는 약 50이면 된다. 아니면 좀 마신 있는 도수 100ml 우리도 적용하면 된다. 이런 정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국내에는. 네. 근데 하여튼 아이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보호 조치에 활용하는 값은 앞서 레퍼런스 값이 레퍼런스 레벨이 아니고 참조준위 값이 아니고 이제 프로젝트드 도즈라고 하는 이제 예상 선량 값을 쓰는 예상 피폭 선량 값을 쓰는데 레퍼런스 레벨은 이제 잔여 선량 값으로 20에서 100mS 밴드 이하로 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량 값이고 그런데 이 값으로 바로 보호 조치를 하는 게 적절치 않고 이거보다는 높은 값에서 예상이 될 때 어떤 보호 조치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낮은 선량으로 받게 될 테니까 실제 그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좀 더 높은 선량을 이제 활용해라. 그래서 프로젝트도 도즈 값을 이제 아까 지네릭 크라이테리아 값으로 설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조준이 앞서 이거는 잔여 선량 값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 20에서 100mS. 근데 이제 지네릭 크라이테리아 값은 우리나라는 현재 50, 100, 50, 10m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밴드 보다 낮은 값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레퍼런스 레벨하고는 좀 매칭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레퍼런스 레벨은 잔여 선량값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은 예상 선량값에서 보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최근에 IE에서는 이제 이 밴드 값의 상한치 100mS를 써라. 네.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그게 수용이 안 되면 이거보다 낮으니까. 네. 이 값을 이제 사용하는 거를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나라는 현재는 50에서 10mS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그 법령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이 관련 법을 관리하고 있는 이제 규제기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이런 요구들을 저희가 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과제를 수행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레퍼런스 레벨과 이제 제네릭 크라이테리아 값을 이제 별도로 설정해서 이게 관련 이제 법령 시행 규칙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연구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지시값, 그 선량값을 단시간 선량은 이제 결정론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수일이나 1년 동안 받게 되는 이런 선량값은 확률론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이게 예방적 보호 조치, 앞서 그 파즈 구역, 여기는 이제 결정론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예방적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확률론적 영향이 일어날 수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긴급 보호 조치라든가 초기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이행을 하라. 이거는 IA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설명드렸던 건데, 네. 일반 기준과 운영 기준을 활용해서 우리가 방어 조치를 하는데, 일반 기준은 그 예상되는 예상 선량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즉시 확보하실 수 있으면 이 값을 쓰고요. 이 값이 즉시 확보가 안 되면은 이 값에 상응하는 이제 운영 기준값. 이것도 내셔널 오퍼레이션 크라이테리아를 별도로 설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국가 운영 기준값을 별도로 설정해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운영 계획준이라든가 비상 관련 기준 등이 있는데, 이제 비상 관련 기준은 원자력 사업자가 직접 설정하는 그 백색, 청색, 적색 그 비상을 발령하는 기준값이에요. 근데 이 기준값들이 그 일반 기준, 그 예상 산량 기준값에 상응해야 된다. 그다음 운영 계획준위도 환경에서 측정하는 우리 선량률이나 방사능 농도 값인데 이 값이 환경에서 모니터링 되었을 때 실제 이 선량 기준값과 상응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실용적인 실용량 기준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IE에서 제시하는 값인데요. 그 결정론적 영향 관련해서는 단시간 10시간 내에 이거 1그레이 우리 골수에 적색 골수에 이렇게 1그레이 이상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 때 결정론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발단 선량 값이기 때문에 이때 긴급 보호 조치 그 예방적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정론적 영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선량값 제네릭 크라이테리아 값이고요. 이건 확률론적 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 선량 기준값. 그래서 갑상선은 기존에 우리 갑상선 예탁 흡수 선량값 100mg였는데 지금 50mS로 줄였어요. 50mS. 그다음 유효 선량값은 이제 일주일에 100mS. 그러니까 이게 수시간에서 1년 정도 받을 수 있는 선량. 뭐 이런 게 이제 100mS가 되면 뭐 쉘터링 그 대피라든가 소개, 이베큐에이션 이런 것들을 시켜라. 그래서 이거는 최신의 기준값입니다. IAEA.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운영 기준값인데요. 여기 이제 그라운드 모니터링 했을 때 1000 마이크로 시버트 퍼 아워 이렇게 현장에서 측정되면은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사람들 바로 소개시켜라. 아까 앞서 쉘터링이나 이베큐에이션 시켜라. 뭐 하는 게 이제 1000 마이크로 시버트 퍼 아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0에서 25 이렇게 이상 나오면은 이때는 이 사람들 일시 이주를 시켜야 된다. 그다음 1 마이크로 시버트 퍼 아워 이상에서는 이 사람들 그 현지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못 먹게 한다. 네. 우리 백그라운드 아까 0.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보다 10배만 높아도 어떤 보호 조치가 이행이 돼야 됩니다. 10배만 높으면. IA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IA에서는. 그 다음 우리 피부 오염 관리할 때는 이것도 우리가 어떤 기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량률 감시기를 쓰면은 마찬가지 앞서 1 마이크로 시버트 퍼 아워를 우리 피부 10cm, 피부 10cm 이격한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이 되면은 이 사람은 피부 오염됐다. 그 다음에 카운트 레이트로 1000 CPS 정도 나오면 이 사람도 이제 다 오염이 되었다. 피부 오염. 뭐 식품 방사능 농도값도 별도로 이제 그 아이오다인과 세슘 137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제시되는 값이 있고 갑상선 같은 경우는 0.5 마이크로시버트 우리 이런 선량률 감시기 있잖아요. 이런 걸 그 갑상선 목에 갖다 대었을 때 백그라운드 0.1 그것보다 5배 높게 나오면 이 사람은 갑상선에 지금 아이오다인이 내복되었다. 그러니까 손쉽게 바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준값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실용량 기준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운영 기준, 오퍼레이셔널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 기준값을 IE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IE에서는 계속 이런 값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업데이트되는 값들을 우리나라에도 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조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방사능 분야 전문가들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여하튼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지는 않았다. 과거 기준값들을 그대로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계별 보호 조치, 시기별 보호 조치 전략이고요. 뭐 각 단계별로 이렇게 OIL이라고 하는 게 운영 계획준이라고 하는데 이 값도 이제 단계별로 몇 번을 써야 되는지 이렇게 IA에서는 이렇게 다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뭐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작업자에 대해서 보호 조치가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작업자는 이제 긴급 작업 같은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생명 구호 조치를 위해서는 500mS를 그래도 넘지 않도록 관리해라. 그런데 그것도 직무 작업 유형에 따라서 100mS 이내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작업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으로 설량 관리를 해라. 그런데 최대 500mS는 넘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 값 자체는 이미 우리 원안위 고시에 긴급 작업자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 작업에 투입할 때는 500mS를 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생명 구호를 위해서는 선량 한도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시에는요. 이것도 저기 긴급 작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유효 선량 500mS 피부 등가 선량 뭐 5,000 그러니까 5시버트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각 선량에 따른 뭐 영향들인데요. 주로 이제 통상 500mS를 작업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E에서도 500mS를 제시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 방사능 방제 관련해서 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항목들인데요. 이거 일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타 부서에서 이 사고 대응을 위해서 하는 항목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간략하게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상계획 수립인데 이것도 IE에서 레코멘드하는 뭐 절차서, 계획서의 구성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형태에 맞게끔 좀 전환하는 제안 같은 것들을 이거는 정책 뭐 사업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원자력 시설의 이제 비상 관련 기준, 이머전시 액션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상 관련 기준도 이제 증상 기반으로 혹은 이벤트 기반으로 배리어 기반으로 하는 비상 관련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항목별로 이제 개발하는 거, 그것도 각 원자력 시설 유형을 고려해서 이런 비상 관련 기준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일종의 예시인데요. 해결력 파손율이 얼마나 되는지, 방사선 준위가 실제 원자로 수조 3구에 있는 방사선 준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비상 발령을 즉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준값을 설정하고 있고요. 이제 이벤트 베이스가 저기 화재나 폭발 사고 이런 거 혹은 외부 침입, 테러, 안보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이벤트 베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항목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시설 요건은 또 각 시설 원자력 시설 유형에 맞는 비상 대응 시설, 재난 대응 시설 요건을 좀 차등화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는 발전소하고 발전소 외 시설 이렇게 이분화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는 이런 연구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력 시설이 이런 재난 대응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발전소에는 당연히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연구용 시설이라든가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또 개발하려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지 어느 선까지 필요로 한지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는 연구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는 비상시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거, 아까 예상 선량을 평가하는 툴인데요. 이거는 연구원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고 소스텀 데이터하고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확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그룹에서는 이 확산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차량 기반 환경 모니터링은 이거는 연구원뿐만 아니고 다양한 기관에서 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차량 이용해서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매핑해서 이런 디시전 메이킹 하는 곳에 이제 바로 전송하는 이런 그 툴을 또 마련하는 연구를 또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요즘에 또 드론 가지고 하는 이거는 저희 그룹은 아닌데 이제 이거 개발한 그룹에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 기술을 또 수출했다고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여튼 드론 가지고 이렇게 도즈 매핑하는 전량률 매핑하는 이런 장비들이고요. 그다음에 신속 식품 모니터링, 또 환경 치료 모니터링, 그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모니터링하는 방법, 이제 포터블 타입으로 해서 통상은 다 시료를 정해져 있는 실험실로 가져와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런 것들 현장에서 바로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저기 식품도 아까 식품 운영 계획준이 IA에서 그 OIL이라고 하는 식품 OIL 값이 있는데 그 식품 OIL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하는 툴을 또 이제 개발을 또 하고 있고요. 이건 대규모 지역 주민에 대해서 오염 검사 이게 실제 일본에서 오염 검사를 했던 거거든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그 특정 원자력 사업자 혼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원자력 관계기관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절차나 훈련 같은 훈련 또 시나리오 이런 것들도 개발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스크리닝 할 때 그 스크리닝 되는 기준값도 기기마다 또 차이가 있는데 이런 기준 설정 이런 연구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상 내부 피폭을 그 고정식의 실험실 안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바로바로 내부 피폭 그 간이 검사 신속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법 이거는 저기 원자력 의학원에서도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그 연령의 신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신속하고도 정확한 평가. 이럴 때 활용되는 게 우리 그 전산 그 팬텀들 또 저기 연령별 사이즈별 이런 라이브러리 팬텀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이런 데서도 또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사고 선량을 재구성하는 우리가 리트로스펙티브 도시메트리라고 하는데 아까 저기 혈액을 가지고 혈액 내 염색체 손상을 가지고 평가하는 기법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생물학적 선형 평가라고 하고 이제 또 피지컬하게 평가하는 방법이 개인의 휴대물품, 특히 이렇게 휴대폰의 유리 혹은 안경 이런 거라든가 좀 몸에 지니고 있는 고체성 이런 물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별도로 이제 시그널 분석을 해서 보통 이제 선량 반응 곡선이라고 하는데 도즈 리스판스 커브를 사전에 좀 만들어서 그 시료 특성에 따른 도즈 리스판스 커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량을 역추적해서 평가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 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방법 사고 선량 평가 이거는 이제 선랑 정보만 정확하게 우리가 입수가 되면은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도 또 정확하게 선량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앞서 제가 국내에서 한두 건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제 케이스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에 대해서는 또 이런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평가가 실제 그 활용이 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서도 하고 있고 원자력 의학원에서도 이런 그 연구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난 대응 로봇인데요. 이 로봇도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사람 대신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여러 종류의 방사선을 모니터링하고 실제 이런 무거운 물건들을 막 날라줄 수 있는 이런 로봇도 개발해서 사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연구도 우리 연구원에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또 요약을 드리면 방제 분야에 사용되는 용어를 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렸고요.
세부 요소 기술로 일단 IAA 그 라넷 네트워크에서 제시하고 있는 펑션 에어리어하고 또 방호 전략에 관한 내용들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 또 우리 원과 우리 원자력 관계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제 방제 분야 연구 활동 파손 감시라든가 선양 평가, 로봇 운용 기술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방산 사고 대응, 방제 분야의 방산 방호나 이제 방제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당연히 이제 방사선 사고 대응, 방사능 방제에서는 이제 방사선을 제대로 아는 방사선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